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사드 배치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사드 배치를 하니까 중국이 강력히 반대했죠. 한국 입장에서는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죠. 핵무기를 개발할 수도 없고 감시라도 해야 되는데 한국군이건 미군이건 사드 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을 감시해야 되니까. 중국이 반대하죠. 북한이 핵무기 개발할 때는 지원까지 하면서.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뭔가요? 박근혜가 중국 외교에 공을 들였잖아요. 그 해양파에서 이탈해서 중국이 전승절에도 참여하고. 그런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은 방어조차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중국이 나쁘다 안 나쁘다 이걸 떠나서 그럼 중국은 도대체 왜 그러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죠. 한국의 국방이 강해지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목적이건 간에 아무리 공들여봤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성향이나 속성이 잘 안 바뀌듯이 그런 중국의 속성과 성향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뭐 단기간 내에 공들여봤자 필요가 없다. 또 어떻게 하나요? 경제 제재를 가하잖아요. 그 전에 뭐 경제 제재를 가한 적 있냐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공을 들였더니만 이상한 짓을 하더라. 그 전에 뭐 한국이 어떤 식으로 무장을 하건 뭐 간섭을 했으며 경제 제재를 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 전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러지? 공을 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을 들이면서 빈틈을 보였죠. 한미일 어떤 연합전선에 그게 정치적이건 경제적이건 그 빈틈을 보이니까 이상한 일을 벌인다는 거예요. 핵무기에 대한 대응도 못하게 하고 오히려 경제 제재를 가해버리죠.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는지. 한국에 또 어떤 세력이 있나요? 반미 종북 세력이 있죠. 근데 뭐 어떤 일을 벌였나요? 대응을 하면 안 되겠죠, 그 사람들은. 그 영혼의 국적이 북한이라 했죠. 한국의 방어력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북한이 통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짜뉴스로 그 사드 배치를 막으려고 하잖아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동향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동향을 살펴보자. 우선 북한을 살펴봐야 되겠죠.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 북한의 김정은은 핵과 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키겠다는 이른바 병진 노선을 채택하며 핵무기 개발에서 가속도를 냈다. 사실이죠. 2013년 2월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을 불과 며칠 앞두고 북한은 3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점점 이제 핵무기 완성이 가까워지고 있죠. 새누리당 내부에도 한국도 이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한국은 뭐 그래요. 국제사회와의 관계가 중요하죠. 무역으로 먹고 사니까 함부로 행동할 수는 없는 거죠. 국제사회가 반대를 하면 허용을 하면 모를까. 설득할 수 있는 거죠. 계속 설득이 왜 불가능해요? 설득하면 좋은 거지. 한국이 강해지면 대륙판을
싫어하겠지만 또 해양파는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으니까 잘하면 설득할 수 있는 거죠. 잘 못하니까 설득이 안 되는 거죠. 아니면 연합 전선이라도 제대로 구축해서 그래요. 해고를 방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거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2013년 2월)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을 불과 며칠 앞두고 북한은 3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단독할 수 있는 일 아니었죠. 사건 한 달 뒤인 2013년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가장 강력한 수준의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했다. 국제사회가 반대하니까. 여기에는 북한의 금융거래를 차단하고 의심스러운 선박을 검색하며 사치품 수입을 금지하는 등의 실질적인 압박 조치가 담겼다. 그래요. 이에 맞선 북한의 대응도 있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2013년 봄, 북한은 새로 출범한 한국 정부를 길들이기 위해 개성공단을 인질로 삼는 초강수를 두었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이 키 리졸브 연습 등을 빌미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더니 2013년 4월 3일 전격적으로 개성공단으로의 한국 측 인원 입경을 차단했다. 또한 4월 8일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던 북측 근로자 5만 3천여 명을 한꺼번에 철수시키며 개성공단 가동을 완전히 중단시켰다. 그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제 북한은 제재받을 것을 몰랐겠냐는 거예요. 항상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북한은 알고 있다. 핵실험하면 제재받죠. 당연히 국제 질서로부터 알고서 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이 북한처럼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는 이상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훈련을 하며 대응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 아사드 배치도 그러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면 연합전선이라도 구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또한 북한 정부는 핵무기를 개발하면 국제사회가 제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거 모르면 바본 거죠. 모를 리가 없는 거죠. 우리를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한국 너희들 국제사회와 단절한 뒤 북한은 무장을 해제하지 않으면 너희들과 더 이상의 교류는 없어가 북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였다. 그렇죠. 개혁 개방을 하겠어. 산업화를 통한 근대국가 수립을 하겠어. 라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핵 개발을 포기한다.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죠. 계속 있었는데 안 했죠, 북한은. 그냥 계속 핵무기 개발을 강행하잖아요.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한다. 모르고 하는 거냐는 거예요. 다 알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국제사회와 교류하지 않고서는 개혁 개방과 산업화를 통한 근대국가 수립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란도 지금 뭐라는 거예요. 핵무기 개발하면 제재받는 건 모르냐는 거예요. 가난해진다는 건 모르냐는 거예요. 그 산업화를 통해서 근대국가 수립을 하고자 하면 개혁 개방해야 되잖아요. 무역이 활발해야 되고 투자가 활발해야 되고 투자 유치도 해야 되고. 근데 그거 하기 싫다는 거죠. 안 하겠다는 거죠. 그걸 아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용납할 수 없다 이러면서 이런 국민들이 시위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북한처럼 될 수 없다 이러면서. 북한 정부 역시 이를 잘 아니 결국 북한은 군대국가 수립 대신 핵 개발을 선택한 것이다. 북한은 인민의 굶주림과 국제적 고립을 대가로 지불하더라도 정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절대 반지로 생각되는 핵무기를 선택한 것이다. 그거 알죠? 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 핵 개발을 선택한 거죠.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던 거죠.
그 지원을 하지 않아도 자기가 꼭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 자기들이 필요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냥 한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요구하지 않고. 베트남 같은 나라도 있잖아요. 자기들이 필요하면 하는 거지. 그래. 무조건 같은 거 안 난다는 거예요. 음, 그런 나라 많죠. 박근혜 정부는 북한에 당국간 회담을 제의했으나 북한이 이를 거부하자 4월 26일 우리 국민의 보호를 위해 체류인은 전원 철수라는 중대 결정을 내렸다. 음, 박근혜도 그러니까 그만 이제 간두자. 처음에 그렇게 결정했죠. 할 수도 없었고 이제 북한이 가동을 중단시켜 버리니까. 2014년 6월 6일 현충일 북한은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특별담화를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 사이의 회담을 가질 것을 제의한다고 발표했다. 근데 갑자기 또 회담을 하고 개성공단 가동시키자 이렇게 주장했죠. 결국 그해 8월 북한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단의 정상 운영을 보장한다는 재발 방지 약속을 포함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160여 일 만에 개성공단은 재가동되었으나 이때 보여준 북한의 변덕스러운 태도는 개성공단이 언제든 북한의 정치적 인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근데 왜 재가동시키냐는 거예요. 한국이 이제 너희랑 거래 안 하겠다고 끊었어야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때 그냥 끊었으면 끝이잖아요. 비난받을 것도 없고 너희들하고 거래 못하겠어 이러고. 또 핵실험하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때는. 잘 됐다 하고 그냥 끊어버리는 게 낫죠. 또 핵실험을 해도 문제고 갑자기 개성공단을 몰수하고 몰수는 몰수한다 치고 국민들의 인질을 잡으면 어떡해요. 이때 중단했어야 되는 거예요. 개성공단을 중단시키면 협박에 굴복한 한국과 국제사회가 제재를 풀 것으로 생각하고 개성공단을 중단시켜 본 것이다. 한 번씩 중단시켜 봤죠. 하지만 한국과 국제사회가 냉담하게 받아들이자 결국 북한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을 위해 먼저 제안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을 통해 벌어들이는 외화가 여전히 아쉬웠기 때문이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도 있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개성공단을 중단시키는 일은 북한 정부 입장에서 큰 문제이다. 다른 국가와 정부와 기업들로부터 신뢰할 수 없는 정부로 낙인찍히면 외국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투자 조치는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북한도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투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공단을 중단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기는 투자하면 큰 손해가 나겠네? 언제든지 중단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몰수당하겠네? 경우에 따라서는 인질로 잡히겠네? 그렇게 되잖아요. 어떻게 투자해요, 그런 나라에? 그러니까 북한은 일단은 재개를 시킨 거라는 거예요. 박근혜가 북한의 제안을 수용한 일은 잘못된 것이다. 만일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이 먼저 중단하였으니 국내에 논란이 일어날 일이 없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한국 정부는 중단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 정부가 중단하면 국론이 또 분열된 것이 아닌가? 즉 핵무기 개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할 일은 스스로 함정에 빠진 것과 같았다. 그 핵실험하면 또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근데 핵실험 예상이 안 되냐는 거예요. 3차까지 했는데. 그걸 알면서 제기한 건 실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뭔가요? 중단을 시켰죠. 개성공단. 그 다음에는 어떤 짓을 벌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벌일 수 있는 게 북한 정부라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을 인질로 잡으면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 벌려서는 안 될 일, 세계에서는 안 된 거죠. 물론 이 일을 벌인 김대중 노무현이 잘못인 거죠. 개혁 개방하지도 않았는데, 아무것도 보장이 안 되는데, 아무것도 보장이 안 된 것만 아니었죠. 김대중 때 이미 도발이 있었죠. 서해 교전이 있었잖아요. 전쟁까지 일으키는데, 대규모 전쟁이 아니라서 그렇지. 국지전을 일으키는데, 그런 상황에서 공단을 만들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실상 북한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위기를 조정하거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한다. 통상 평화 분위기를 조성할 때는 자신들이 아쉬울 때이다. 아쉬울 때는 이러죠 뭐. 사람들이 굶어 죽고 막 1990년대 중반 그때는 이게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상회담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아쉽지 않으면 어떤가요? 도발한다는 거예요. 핵무기 개발 계속하고. 아쉬움이 사라지면 다시 위기를 조성한다. 그러하기에 북한을 상대하면 무조건 손해이니 상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상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또 향후에도 자기들이 뭔가 아쉬운 순간 있으면 또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순간 넘기면 또 위기를 조정하겠죠. 안 바뀐다는 거예요, 속성이. 미사일 도발 역시 전례 없는 빈도로 시행되었다. 북한은 무수단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라 불리죠.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으로 추정되는 광명성 4호 등을 잇따라 발사했다. 특히 2015년 8월에는 빈무장 지대 내에 목함 지뢰를 매설하여 우리군 부사관 2명에게 중상을 입히는 비열한 도발을 감행했다. 계속 도발한다는 거예요. 이래저래. 이에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은 연천 지역에 포격을 가하며 전쟁 위기를 고조시켰다. 그래요. 이후 2016년 1월에는 4차 핵실험을 같은 해 9월에는 5차 핵실험을 실시하며 그래요. 핵무기 소형화와 경량화를 노골적으로 추진했다.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결국 2016년 2월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 자금출을 차단하기 위해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국제사회는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데 한국 정부만 북한 정부를 지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당연하죠 뭐. 국제사회의 요구가 강하게 있었을 수도 있죠. 공개되진 않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핵무기를 북한이 개발하면 누구에게 핵무기를 사용하겠는가? 결국 그 대상은 한국일 수밖에 없다. 핵무기 사용하면 누구한테 사용하려고 개발하고 있나요? 한국이죠 뭐. 따라서 한국 정부가 북한 지원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 동참하는 일은 당연하다. 그래서 2013년 8월 개성공단 가동을 재개한 일은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껍데기 세력의 동향을 살펴보자. 이제 국내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동향을 살펴봐야 되겠죠. 껍데기 세력. 박정희 정부 시절은 김영삼 정부 이후 껍데기 세력의 최대 전성기였다. 박근혜죠. 대통령이 박근혜부터 혼돈 상태에 빠져 있었다. 부친 박정희처럼 산업화를 통한 근대국가 수립을 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복지 확대를 우선시하기도 했다. 다 살펴봤죠. 정책도. 산업정책도 뭐 아버지 산업정책을 개선한 것도 아니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전재정을 중시하면서도 복지 확대를 주장하고 산업정책, 복지정책 모두 무엇을 지향하는지 알 수 없었다. 나아가 정년연장법과 같은 반시장적인 법을 통과시켰으니 박근혜는 이도저도 아닌 대표적인 껍데기 세력 인사였다. 그렇죠. 무엇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까?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전혀 상반된 것들을 왔다 갔다 해버린 거죠. 계속 혼돈 상태에 있었던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외교 정책 또한 마찬가지이다. 친미 친일 외교를 중심으로 한 해양판 일원으로 활동하면서도 해양파에서 이탈하여 단독으로 중국의 전승절에 참여하며 친중공 행보를 보이니 외교 행보로 보아도 껍데기 세력 인사였다.
차라리 한미일 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집중했으면 중국이 함부로 말 못한다는 거예요. 사드 배치해란 말아. 그런 말 한 적이 언제 있었냐는 거예요. 중국이. 북한이 한국이 어떤 무기를 개발하건 간에 일일이 참 빈틈을 보이니까 일일이 간섭하잖아요. 그 전에 무슨 경제 제재를 했냐는 거예요. 한미일 관계가 돈독할 때는 그런 거 없었다는 거예요. 빈틈을 보이니까 또 공을 들이고 전선을 찾아가고 단독으로 해양파 국가들 아무도 안 찾아가는데 이때다 싶어서 그래요. 막 간섭하는 거죠. 제재까지 가하면서. 왜 제재를 가했을까? 그전에는 한국이 뭐 핵무장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뭐 방어 차원에서 사드 배치하고 이러려는데 못하게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새누리당은 내부는 어떠한가? 민주당의 김면상계 출신 당대표 김무성은 개헌에나 관심이 있지 근대국가 수립에도 관심이 없고 뭐 이 사람이 원래 그렇겠죠.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였으니까 근대국가 수립을 악한 일이라 생각하는 사람이죠. 원래 이 사람은. 대통령 보좌할 생각은 더더욱 없었다. 그렇죠. 뭐 개헌이나 주장하고 뭐 무능한 대통령은 뭐 빨리 물러나는 게 좋다 하고 막 뭐 특별히 뭐 보좌할 생각은 안 보였던 거죠. 원내대표 유승민은 정세와 복지학대를 주장하고 대통령은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당연히 새누리당인지 민주당 인사인지 알 길이 없었다. 신념도 목표도 없으니 국민들 역시 새누리당의 정체를 알 수 없었다. 당 구성원들 다 그랬다는 거예요. 뭐 일종의 뭐 권력투쟁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것 주장하고 저것 주장하면서 자기가 뜨려고 했다. 뭐 그런 일에만 몰두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과 유일한 차이점은 친미 정부이면 종북 정부는 아니다라는 정도밖에 없었다. 뭐 그 정도밖에 없었던 거죠, 뭐. 박근혜나 이명박보다 정체성이 더 불분명한 안철수가 호남의 껍데기 세력 인사들과 일부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의 지지로 국민의당을 창당하여 38석을 얻을 정도였으니 확실히 껍데기 세력의 부흥기였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안철수의 성향은 더 불분명하죠. 이 시기에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라고 볼 수 있는 정치 지도자는 실종했고 공산주의 세력 인사나 돌연변이 세력 인사 중에도 부상하는 이들이 없었다. 특별히 부상하는 이들이 없었죠. 안철수 정도 부상했죠. 안철수가 그때 제일 크게 부상했던 거예요. 근데 안철수가 뭐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도 아니고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여 좌파 세력인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에 비해 압도적이지도 않았다. 압도적이지도 않았죠. 뭐 국회의원 선거 결과 봐도 그렇고 한마디로 이 시대는 확고한 신념과 뚜렷한 목표가 사라진 상실의 시대였다.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뭘 해야 되지 정치권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대로 계획할 수 있는 개혁 정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놓쳤죠. 8, 9년이라는 기간이 주어졌는데 아무것도 못 해버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다못해 노무현이 실행한 그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도 철폐하지 못했고 뭐 시산업 유승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뭐 박근혜도 그러하고 뭐 아무것도 한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공무원 연금 개혁했다 하지만 뭐 아무것도 언발에 오줌 싸기식 개혁이었고 뭐 그것도 업적이라면 업적이라 할 수는 있지만 뭐 제대로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